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탄소 회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불가역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50년경 대기 중에는 약 2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지만 2021년 대기 중에는 약 3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1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이미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순 배출량은 1년에 약 166억 톤으로 탄소 중립은 이것을 0톤으로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0톤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존재하는 3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탄소 중립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강좌는 경제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다른 경제학 강의들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경제학 강의는 경제 현상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기후변화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킬 방법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강좌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방법을 탐구한다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왜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 과정에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응용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역성과 불가역성으로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역적 현상과 불가역적 현상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 얼음은 물이 됩니다. 가역적이란 가능할 가짜와 되돌릴 역자를 써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생명체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다시 원래의 나무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역적 현상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가역적 현상과 불가역적 현상을 착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망자를 미이라로 만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불가역적 현상을 가역적이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불가역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유량을 줄이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누적되어 있는 저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만 흡수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있어서 이를 흡수한다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4%로서 지극히 적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걸러내서 흡수하는 데에는 큰 에너지가 소요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버립니다. 기후변화가 불가역적인 두 번째 이유는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피드백 현상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이것은 토양 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농도가 더 높아지고 기온이 더 높아지고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는 더 많이 대기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 계속 악화되는 피드백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는
불가역적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훨씬 더 많아진 호주, 시베리아, 남유럽 등의 산불은 이런 온실가스 피드백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 실천해 왔습니다. 심지어 환경운동가들조차 탄소 중립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에서 탄소 중립을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을 하니 수강생 여러분은 아마 의아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며 미이라를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처럼 현재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헛된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헛된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가 변해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엉뚱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미 1992년에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 때 완화라는 탄소 중립 전략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실천하자고 약속했던 두 전략 중 한 가지인 적응 전략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 적응 전략을 좀 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것이 바로 기후가 변해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미 대기 중 온실가스는 줄일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의 희망은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후가 변해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후가 변해도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기후가 변하면 살기 힘든 나라에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재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재화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런 공공재가 풍부할수록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와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공공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공공재는 무엇이며, 왜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는 사적 재화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에 신경 쓰지 않을 때 공공재가 줄어드는 현상인 공유지 비극을 설명할 것이고, 지금 주변에서 공유지 비극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재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인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 참여 소득이 공공재를 늘리는데 왜 효과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탄소 중립의 한계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공유지 비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